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순건 교수의 의학수다. 네, 오늘 시즌2. 이번이 15번째인가요? 16번째인가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사실 뭐 잘 지내기가 힘들죠. 요즘 상황이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근 들어 1000명대를 넘어서 1500명을 넘어서 이제 막 2000명까지 육박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방금 직전까지도 벌써 1500명대를 넘어서 아마 내일은 가장 많은 숫자인 1800, 19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오늘 제가 주제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이대로 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 4단계 가장 높은 단계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대표적으로 오후 6시까지는 4인 집합이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는 2인까지 밖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으로 모임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집합 금지 시간 10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로 인해서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음식점 등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좀 상당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집합 금지,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 제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직접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갖고 한 30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게 되면 코로나19에 관련한 여러 가지 Q&A도 좀 하고, 그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도 Q&A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요.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첫 보고가 됐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21년 7월이니까 벌써 7개월이 넘어서 8개월째로 이제 곧 들어갑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1억 9천만 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411만 명. 그래서 치명률은 2.15%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1개국이니까 거의 모든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들이 193개인가 195개인가 이 정도 되죠. 근데 전체 국가는 아무튼 221개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시는 대로 18만 명이 발생을 했죠. 이 중에 사망자가 2,059명인데 그래서 치명률을 계산해 보면 1.14%입니다. 전 세계 평균 치명률과 비교해서는 약 반 정도로 되는 그런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볼까요? 이거는 조금 이전 자료인데 지금은 이거 저 업데이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했던 자료라서 지금 현재는 1차 접종한 사람이 32% 33% 정도 되고 2차 접종까지도 약 10%가 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옛날 자료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뭐냐?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해 보면 잠깐 백신 한번 현황 볼까요? 어제까지 1600만 명이 1차 접종해서 32.7%네요. 33%. 네,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 접종 완료자가 12.8%입니다. 660만 명. 그동안 하루에 백신 접종자 수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29만 명, 매일 29만 명인데 7월 19일
20만 명이었군요. 예. 자, 코로나19란 뭐냐?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코로나1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총 바이러스 전체 종류로 보면 유전자형에 따라서 2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중에 15%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입니다. 라이노 바이러스. 라이노는 코란 뜻이죠. 라이노 바이러스. 30에서 80%. 좀 범위가 넓긴 한데 대략 50% 내외로 알려져 있죠. 2위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기존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도 했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유행하면서 이슈가 됐던 대표적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 세 가지도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종류 중에 하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란 말은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이란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헤일러, 후광이죠. 여기 옆에 이렇게 쫙 뭔가 비치는 거. 혹은 이제 태양이 있다면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이런 걸 지칭하는데 일식 때 쉽게 관찰되죠. 이 바이러스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바이러스 테두리가 왕관 코로나 혹은 태양 코로나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항원이 되겠죠. 자,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7가지 종류가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가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 1960년대 이후에 발견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2292, OC43 이런 두 종류가 원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감기의 중요한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중증인데 급성으로 나타난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초반에 원인을 잘 몰랐어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인데 갑자기 환자가 열나고 뭐 두통 있고 근육통 있더니 그리고 숨까지 찬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200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정도가 감염됐고요. 8,000명 중에 9% 넘는 약 10%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숫자에 비하면 정말 적죠. 어떻게 보면 8,000명. 그러다가 유행이 사라졌죠. 그 뒤로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두 종류가 또 발견됐어요. 홍콩 쪽에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NL63과 HK61. 홍콩 쪽이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인데 2012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메르스, 영어로 MERS라고 발음을 하는데 메르스는 Middle Respiratory Syndrome. 그죠? Mid East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옛날에 이제 처음에 2012년도 때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2012로 불렸었거든요. 이때 몇 명이 발생했냐? 사스보다는 적어요. 2,400여 명 감염이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치명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5%가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유행을 했고, 약 20% 정도 사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집단 발병했는데, 이때
나온 것이 발견된 것이 바로 코로나19인데 이 바이러스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 그게 사스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바로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7가지 종류가 지금까지 유행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바로 코로나19였는데 이 지금 경과로 봤을 때도 가장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오래 가면서도 그다음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임상적 특징은 어떤가? 일단 병원체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정식 명칭 이겁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감기, 독감이랑 비슷하죠.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이라는 게 날아다니는 그 침방울이죠. 침방울로 주로 2m 이내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환자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 증상이 생기냐? 그렇진 않고 한 5일 정도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접촉하고 나서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처음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잠복기. 이게 한 5일 되죠. 뭐 길게는 14일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증상은 어떠냐? 무증상도 있습니다. 30% 정도는.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죠. 그럼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하냐?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요. 의사들도 모르죠.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피검사를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감염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경증이 대부분이고 중증 환자는 15% 이내고 사망자는 요즘 확진자 치명률은 한 2%까지 보고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대고요. 증상이 있다면 이제 감기나 독감과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근육통, 두통이 있는데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폐렴이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부전, 숨 잘 못 쉬고 그런 상태로 됐다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내리냐? 뭐 검사 다 받아보셨죠?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코랑 그 다음에 이 입 안쪽에 면봉 같은 걸 넣어서 그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코로나19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 그 RNA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PCR 검사라고 합니다.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거예요.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검출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이 PCR 검사를 통해서 증폭을 한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냐?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일하게 스테로이드제 하나를 인정했고요.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유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뭐 해열제라든가 수액을 공급하는 거, 링거액, 포도당 주사, 뭐 노말셀렌, 그 생리식염수 이런 걸 뭐 할 수도 있고 이번 환자의 경우는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약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0-90%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80% 이상 90% 가까이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한 10일에서 2주 이내로. 예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항상 의학에서 얘기할 때 예후, 프로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치명률은 2% 내외라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전 세계 통계는 2% 약간 넘고 우리나라는 1%입니다.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확진자
치명률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확진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사망했냐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감염자 치명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감염이 됐지만 무증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염자 치명률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 자주 씻으면 코로나19 예방 가능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기침 예절도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죠?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초기에 코로나19 나왔을 때 마스크에 대해서 작년 3월, 4월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그 방침이 나왔었냐면요, 수칙이. 미국 CDC, 즉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면요, 일반 건강인들은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느냐? 일단 기저질환이 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내에서, 그리고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 내에서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야외라든가 혹은 밀접 접촉 공간이 아닌 경우는 굳이 쓸 필요 없다. 특히 건강인들은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 3월, 4월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 건강인들은 일반적으로는 마스크를 모두에게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방침이 시간 지나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실내든 실외든 간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를 나온 건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아시아 국가들은 마스크를 집단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집단 마스크를 착용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확진자 수가 적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코로나19 과연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코로나19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얼마나 심각한 질환이냐? 무증상이 약 30% 내외까지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 자체가 80% 정도는 경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증인 경우는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죠. 중증이 약 15%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증이란 거는 호흡곤란이 심하고 폐렴 증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케이스가 중환자실 치료나 사망까지 포함해서 한 5%니까 심각한 건 한 20% 가까이가 심각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치명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전에 보면 특히 한 달 사이에 몇백만 건도 나오고 막 100만 건 이상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주 많을 때는 증상으로만 봤을 때 임상적으로 보고되는 것만
뭐 100만 건 이상, 150만 건도 보고가 되거든요. 130만, 140만. 물론 이제 통계자로 봤을 때는 한 30만에서 한 60만 정도까지 한 달에 나오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기가 막 11월, 12월 혹은 독감이 12월에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거나 즉 뭐 인원 제한 혹은 뭐 영업 제한을 우리가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달에 100만 건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치명률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19 자체가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전파력이 심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치명률이란 거죠. 즉 치명률이란 건 치사율이랑 똑같은 말인데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느냐를 치명률 혹은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치명률 오늘 기준으로 2.2%입니다. 약 100명 중에 2명 정도 사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1.1%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망자 중에 상당히 대다수는 70대, 80대 고령자들입니다. 뭐 40, 50대 이하는 치명률이 극히 낮습니다. 거의 뭐 독감 이하 수준이죠.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질병의 치명률을 좀 최신걸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CDC,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건데요. 질병예방통제센터. 여기서는 독감의 치명률을 0.05에서 0.1%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1%니까 이제 1000명 중에 1명 정도에 해당하죠. 요거 직접 비교해보면 코로나19보다 딱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반대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치명률, 치사율이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높죠? 그 다음에 사스는 얼마냐? 9.6%. 야, 이 사스와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오히려 사스가 또 10배 가까이 치명률이 높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도. 메르스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34.4%.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폐렴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도 그렇고 폐렴이라는 병인데 폐렴이 뭐냐?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우리 폐에 침범을 해서 폐에 염증을 일으켜서 기침가래 그리고 숨찬 증상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는 경증은 폐까지 그러니까 하기도 질환, 하기도 감염까지는 아니고 상기도 주로 이제 목이나 코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감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지만은 일부에 있어서는 이제 폐렴도 일으킬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증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2차 감염, 폐혈증 이런 쇼크 여러 가지로 사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폐렴의 경우에는 참고로 일반 폐렴의 원인도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도 원인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균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일반 폐렴의 치명률을 보면 외래랑 입원 환자를 합쳤을 때 5% 정도가 나와요. 외래만 봤을 때는 3% 정도 조금 낮고요. 입원 환자는 대개 10% 이상입니다. 14%까지 나오네요.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 폐렴에 걸리면 치명률은 37%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리를 하면 코로나19의 현재 치명률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독감보다는 높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현격히 낮고 일반 폐렴보다 또 지금 제가 반 정도 낮다고 그랬는데 반 이하로 훨씬 낮죠 지금. 네,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치명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기 독감보다는 약간 높지만 사스 메르스 일반 폐렴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쪽 더 나가서 지금까지 얘기한 치명률 혹은 치사율은 확진자 치명률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치명률은 감염자 치명률이라는 것들을 또 계산을 합니다. 즉 확진자 치명률은 내가 증상이 있어서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 누구랑 접촉을 해갖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해서 확진을 받죠. 그 사람들을 분모로 했을 때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냐. 그게 이제 확진자 치명률이고요. 그거 말고 무증상이나 혹은 경한 증상으로 확진받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까지 포함한 치명률을 감염자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보다는 감염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냐? 2020년 7월에 미국 의학회지 내과학과 그다음에 8월에 랜시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혈액 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인구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1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항체 양성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실제 감염자 치명률은 확진자 치명률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 치명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0.1%인데 이 수치는 독감이랑 비교를 하면 독감의 그 치명률 좀 높은 거랑 비슷한 정도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왔고 질문들 좀 한번 받겠습니다. 클라우디아 0011님, 고3 애들이 백신 맞기 전에 알아야 할 거 있을까요? 이제 고3도 맞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재수생들도 8월부터는 맞을 텐데 특별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백신 현재 12세 이상,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나와 있죠. 안나 JJ님, 코로나가 변종이 계속되어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럼 평생 마스크 쓰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할 텐데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장길남님 질문입니다. 일반 30대는 언제 접종 일정이 발표될까요? 요거 확인을 해봤는데 30대는 이제 9월, 10월 정도면 이제 되겠죠. 지금 이제 50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제 오늘 50대 초반 그 예약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해서 다운이 되고 막 그럴 정도로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영영님, 네, 민노총 8,000명 집회 14일 잠복기 다 끝나고 3명만 확진 발표한 것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은 되고 택시는 인원 제한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8,000명, 기본적으로 8,000명 중에, 감염력이 있는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m 이내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했다면 많이 퍼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되고 택시는 인원제. 그러니까 택시는 이제 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제한하는 것 같고요. 지하철은 좀 더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있고 밀접 접촉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종플루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신종플루보다도 좀 더 많죠. 근데 신종플루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이 확진자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이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되게 적은데 이 코로나19처럼 좀 더 중증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일매일 그 환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진단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신종플루는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독감 수준이었고요. 자, 이희성님,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도 코로나가 나오는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백신이지만 앞으로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은 백신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있고요. 보면 일단 그 현재 개발된 화이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모더나 이런
특히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유증상의 코로나19 감염증을 뭐 80에서 90%까지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고요. 영국에서는 입원하는 율을 갖다가 뭐 최소한 60%에서 70% 정도 감소시켰다, 이런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변이, 델타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현재까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변이가 새로운 게 생겨서 안 들리는 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맞게 즉각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비님, 코로나 예방접종 8일 후 위내시경 예약이 되는데 수면 마취해도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에릭사님, 왜 5명으로 제한할까요? 5명이 뭐죠? 5인 집합금지요? 4명까지만 제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무증상자는 언제 증상이 나타나요? 무증상자라는 말은 그냥 결론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이 평생 안 나타나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최상령님,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이 70% 이상이 접종하는 경우 벗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는 또 방역 대책과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그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어갖고 방역 대책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아시는 대로 7월부터는 원래 우리도 접종 완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야외 공간에서는 밀접 접촉하는 데는 마스크 뭐 벗을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이런 뭐 방역 대책을 세운 경우도 있고요.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방역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확진자 수 보면 18만 명인데 221개 국가 중에 85위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거의 하위에 해당합니다. 확진자 숫자는. 특히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인구가 적은 국가,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몇백만 안 되는 국가의 환자 수랑 1대1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221개 국가 중에 159위, 160위니까 결론적으로 확진자 수는 인구당으로 따졌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2018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원인미상 폐렴에 대응 TF를 운영해서 감염병에 대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에요. 꼭 이게 그 문재인 지금 현 정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K방역 3T라고 해서 진단, 추적, 치료, 테스트, 트레이스, 트릿, 이거를 굉장히 다른 나라랑 비교가 될 정도로 잘 해왔다는 것이죠. 특히 PCR 진단 키트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초기에 키트를 개발해서 대규모 검사했었죠. 그리고 추적도 잘 했죠. 동선 추적, 휴대폰 GPS, 신용카드 기록,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CCTV 등. 그리고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치료,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중환자에 대해서 음악격리 치료 병상들 잘 운영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처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초기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막았다, 그것 때문에 퍼졌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1년 반 지날 때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꽉꽉 틀어막았어도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뭐 100% 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방접종,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초기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충분하게 조기에 백신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부 말고도 우리 전 국민이 정부의 그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잘 따르는 편이죠.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하는 걸 생활화했고요. 방역 수칙을 전반적으로는 잘 준수를 한 이런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었다. 물론 일부 그 사람들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이제 퍼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1000명 이상대로 는 건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7월에 원래 이제 방역 당국에서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7월 이전인 6월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이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진자가 가면 유행을 다시 한번 그 4차 대유행에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진단 키트 있죠. 신속 검사들. 사실 그거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정상인 경우에는 좀 그 방역 대책에서 좀 소홀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를 해왔었죠. 왜냐하면 간단 신속 검사 같은 경우는요, 환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있다라고 얘기하는 확률, 그걸 이제 민감도라고 그러거든요. 센시티비티. 100%가 가장 이상적인데 100%는 그런 검사는 굉장히 드물죠. 아무튼 95%, 90 이상, 90% 이상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건데 이게 민감도가 한 40% 혹은 30% 이하로 좀 사실 낮은 거로 알려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민감도가 30% 정도라고 그러면 감염돼 있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이 신속 검사를 했을 때 30명만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나머지 70명은 위음성, 가짜 음성.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게 가짜. 사실은 병이 있는 건데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나 신속 검사, 코로나 검사인데 이상 없대? 그래서 마음껏 좀 해이한 상태로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퍼지는 거 아니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그 이유가 돼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기에 전반적으로 또 약간 늘어나는 일부 나라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런 상황과 또 상관없이 지금 시기에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었냐. 그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현황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국가 대규모 임상시험 12,000명 대상으로 했더니 렘데시비르나 클로르킨이나 에이즈 치료제나 인터페론이나 다 사망률이나 입원기간, 인공호흡기 사용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반해서 미국 FDA에서는 작년 11월에 자국 내 3건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해서 회복기간 5일 단축한다! 라는 근거로 렘데시비르를 승인을 했었죠. 현재 치료제는 두 종류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미국 FDA에서는 렘데시비르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상태고, 그러니까 아직도 치료제가 1년 7개월, 8개월 돼가는데도 아주 그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가야 하는가? 자, 일단 전망을 봤을 때 사스나 메르스처럼 완전한 종식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렇지만 변이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유행 가능성도 있다. 이걸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2차까지 백신 접종률 한 사람이 50%에 달하는데도 하루 확진자 수가 몇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 증가하고 있죠. 어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그러니까 팬데믹 대유행 상태에서 아예 이제 토착화돼서 엔데믹이란 말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생기는 병이죠. 공존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그 1월 달에 전 세계 10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이처 학술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나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사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풍토병이 될 수 있다. 엔데믹, 아까 얘기했죠. 풍토병. 저도 이쪽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치사율의 측면에서는 1.1%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폐렴보다도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폐렴 환자 하루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몇 명 사망하는지 그런 거 통계 발표 안 하죠. 참고로 이거 봐봐요. 2018년 한 해 폐렴 환자 수가 얼마였냐면요. 연간 최소 30만 명에서 진료 건수로 따졌을 때는 134만 명까지 추산을 해요. 1년에. 그리고 이 중에 2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사망하는 사람들 한 30만 명 되면 그 중에 사망하는 사람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암. 27%죠.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약 10% 가까이 되고 3위가 폐렴이에요. 한 8%, 9%. 그래서 2만 명이 사망을 해요. 자, 계산해 볼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매일 2018년 기준으로 3,600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하루에만 62명이 폐렴으로 사망하는데 이 수치를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19 이전에 맨날 발표했다고 쳐보세요. 오늘은 폐렴 환자가 3,000명입니다. 오늘은 4,000명입니다. 사망 환자 60명. 이 숫자를 코로나19랑 비교해볼까요? 코로나19 우리 작년 1월 20일에 첫 환자 발생한 후 1년 6개월 동안 18만 명 발생해서 2,000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 그리고 특히 사망자 수 2,000명은요. 발생자 수는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100만 건으로 따졌을 때는 130만 건으로 따졌을 때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18만 명이니까 많이 돼봤죠. 사망자 수 역시 10분의 1 이하로 극히 낮아요. 물론 1년 반 동안 기존 폐렴이랑 다르게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그냥 내버려뒀으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나 사망 수는 더 물론 이거보다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감기, 독감, 폐렴 등 기존의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퇴치 억제에서 공존과 관리 차원의 뉴노멀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격리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존, coexist, live with COVID-19이죠. live with COVID-19.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19를 팬데믹, 대유행이 아닌 엔데믹, 풍토병으로 새롭게 규정을 했고 방역을 완화하는 로드맵을 1, 2, 3단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7월 10일부터 식당 내 5명까지 먹을 수 있게 2단계는 국민의 50%가 백신 접종 완료인 7월 말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에는 더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한다. 그리고 3단계는 더한다. 이런 단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우리나라의 9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580만 명밖에 안 되죠. 누적 확진자 수도 보면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6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겨우 36명. 굉장히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10명 냈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싱가포르 5명까지 취직하는 거를 오늘자로 3명인가요? 이렇게 좀 다시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명인가 3명으로.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도 기백명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명대 180명인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씩 또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어쨌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물론 환자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국도 마찬가지죠. 잘 아신 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공존 이라는 코로나19와 공존한다는 그런 대책으로 바꾸면서 무슨 나이트에서 보니까 마스크도 벗고 막 춤을 추고 뭐 그런 사진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막 4만 명, 5만 명까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왜 그런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책을 세웠을까?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했지만은 1년 6개월 이상 지나고 보니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독감보다 약간 높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싱가포르나 영국과 같은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이랑 좀 상황이 분명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기존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감기, 독감, 폐렴 등 기존의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으로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일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면서 언론이 과도하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치명률 및 사망자 수 중심으로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 생활치료센터라고 2주 동안 격리를 하죠.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마스크 잘 쓰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거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 역시 완화함으로써 경제와 사회가 뉴노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Live with COVID-19. Coexisting with COVID-19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옛날에 우리 올해 초까지만 해도 9시까지만 영업했죠.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좀 늘려갖고 10시까지로 했는데 과연 9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1시까지 연장하는 거랑 확진자 수나 이 감염 확산에 차이가 있을까? 조금 확장해서 9시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랑 12시 자정까지 허용하는 거랑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최대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일단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쓴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그런 방침들이 결과적으로도 확진자 숫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4단계에서 보니까 오후 6시까지는 4명 모이는 거를 허용을 해요, 지금. 근데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딱 허용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방법도 과연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거는 치명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7, 80대 지금 백신 접종률이 8, 90% 이상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3분의 1 이하로 급격히 낮아진 거로 돼 있거든요. 1년 전이랑 비교해도. 그런 걸 본다면 다시 한번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벌써 50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풀어주고 마음껏 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영업시간 제한, 지금 현재 10시까지죠. 이거랑 12시까지 허용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는 거. 그리고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늘리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기도 한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 보통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도 작년 12월부터 맞고 했는데도 1년 7개월, 8개월 비슷하게 2년까지 가요. 물론 바이러스의 특성이 당연히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그렇게까지 그 사회적 격리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안 하고 그 당시 국민들, 대중들의 그런 방역에 대한 그 수칙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간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서 그만큼 감염자들이 지금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퍼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거는 항체 생성 속도가 집단 차원에서 더 빨랐기 때문에 2년, 3년 안에 좋아진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린 지금 현재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까 감염자 수는 증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 수치를 그 확진자 수를 적게 만든 건 맞는데 확진자를 좀 더 늦추는 지연하는 연장하는 효과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다 빨리 감염이 돼버려갖고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치사율이 중요한데 이 치사율, 치명률에 가장 취약했던 7, 80대 고령자들이 90% 이상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가지고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증도가 높지가 않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일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인원 제한이라든가 영업 제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53분이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CT 검사한 환자들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요? CT 검사란 백신이랑은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뭐 항암 치료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일부는 백신 접종을 연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요. 이성님, 같은 병을 대비하는데 왜 국가마다 예방 대책이 다른 걸까요?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달라서 그렇겠죠. 지금 코로나19는 하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저마다 다르거든요. 같은 감염내과 전문의라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요. 선백수님, 한국의 무증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튼 최소한 뭐 10배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에릭서님, 마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열이상 사용하면 헤파 바이러스가 생기시나요? 그건 열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마스크의 효능이 떨어지니까요. WHO 지금도 신뢰할 수 있는 기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단 신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매드님, 폐렴은 전염병이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폐렴 자체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염병, 전염병이란 말은 감염병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infectious disease.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